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이제 좀 아쉽게도, 이제 직접 어떤 오프라인에서 이제 마주하면서 이리저리 또 이제 좀 더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강의를 했으면 이제 더 깊은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더더군다나 짧은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이제 121조부터인데요. 121조는 이제 조의승기탕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요. 122조에 가서 이제 대승기탕, 이 대승기탕이 참 우리가 쓰기 조심해야 되는 처방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증세에 처한 것이 바로 대승기탕의 특징입니다. 122조에 보면요. 여러분들 저번 한번 보세요. 눈빛이 흐리고 눈동자가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증세죠. 그러면서 대변이 안 나오는데 표리증도 없습니다. 표증리증이 없고 신체에 미미한 열이 있어요. 이 미라는 증세가 그 부자증에서도 그렇고 부자가 들어간 처방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대승기탕에서도 그렇고 위급한 증상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미미한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참 조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23조에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열설입니다. 열설. 양면과 소양 합병돼서 이제 열설, 할인데 여기서 열설입니다. 그래서 이 열설에 대승기탕을 쓰는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굳이 열설에 대승기탕을 그렇게 중한 약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는 듭니다. 보다 부드러운 약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124조에 보면 인진호주지입니다. 인진호탕이 아니라 인진호주지라 해서 보면 이제 황달을 다스리는 얘기인데 인진호가 들어간 처방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한음과 금결에 보면 인진호탕이 있고 인진오령산이 있죠. 그래서 인진호탕, 인진오령산 두 가지 다 이제 습열을 푼 처방인데 습열 중에서 이제 열이 좀 더 상대적으로 위주였다 싶을 적에 이제 인진호탕을 쓰고 습열 중에서 이제 습이 위주다 싶을 때 인진오령산을 이제 씁니다.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125조에 치자백피탕 나옵니다. 대청경제선생은요 인진호탕의 경증, 가벼운 증상에 치자백피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몸이 치자백피탕의 조문에 보면 황단이 나오죠. 몸이 누렇고 신황, 발열 이렇게 나오죠. 치자백피탕은 이제 치자, 감초, 황백으로 이루어진 처방입니다. 다 비교적 무난한 약들이죠. 126조에 마왕 연소 적소탕이라고 나오는데 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약이 명확하지 않고 쓰이는 처방도 아닙니다. 127조에 보면요 소양지위병 세웁니다. 구구인건 목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목현은 우리가 어떤 증이 많이 나 보여요? 연기출감탕을 비롯하여 이 목현, 어지럼증은 어느 육경병이나 다 올 수 있고 태양병이 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구고인건 보시면 이거 열이 있다 싶으면 대개 구고인건이에요. 몸 안에서 속열이 있다 싶으면. 그래서 양면병에도 우리가 흔하게 구고인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소양지위병, 소양병이 제강이라 했는데 이 제강만 봐서는 제강에다 모든 걸 끼워 맞추면은 소양병을 제대로 우리가 정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로 하시고 여기 제강은 참고로 하시고 제가 소양병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목극토예요. 목극토된 상황인데 그 목의 울체를 풀어야 되는 목의 실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목의 목과 관련된 시료를 풀어야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소양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28조에 보면요. 여기서 증상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증상들도 이것도 다른 병에 다 있을 수 있는 증세예요. 소양병만 유독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을 아셔야 돼요. 129조에 보면 그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 나옵니다. 129조에 맥현세 이렇게 나오고 두통 발열, 속 소환이다 하는데 두통 발열, 속 소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맥현세라는데 이 현맥도 우리 사실 현맥, 활맥 실제 임상에서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맥만 가지고 소양병이라고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근데 소양병에는 뭐 불가 반응이다. 바람이 이제 오치가 돼서 섬어증이 생긴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목극토 상황에서 목이 풀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해결이 되면 우리 소양병을 제대로 치료를 했어요. 그것이 소수혈탕이 됐건 아니면 후세방주에서 소혈상이 됐건 심지어는 보주익기탕도 우리가 소양병을 치료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보주익기탕이 소양병에 아주 허증에 쓸 수 있는 처방이에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나온 예를 과거에 나온 상한노 책 중에서 상한 광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주기탕을 소양병에 아주 허증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 이렇게 시오지제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보주기탕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허증에 소양병이겠죠. 아주 허증의 소양병.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원래 소양병 자체가 실증 경행병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허증은 빠졌을 때, 우리가 보조기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릇 처방을 써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9점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위가 화해지니까 이건 나다. 목극토의 상황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위가 조화롭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30조로 넘어가고요. 131조를 보면 태음병입니다. 태음병이 제강인데요. 태음병이 립병 중에서는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태음병입니다. 태음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위급해진 병, 립병 중에서 소병인데 리 한 병 중에서 위급해진 병이 바로 소음병입니다. 그리고 자, 양병하고 사랑병하고 비슷하죠, 패턴이. 리 한 병 중에서 아주 만성화되면서 복잡해지면서 상열 하한식의 여러 가지 복잡한 증세들이 나타나게 된 병이 바로 고름병입니다. 고름병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다고요? 고름병은 역시 마찬가지로 목극토예요, 소양병처럼. 그러나 소양병이 목극토에서 목이 위주가 돼서 목이 실증이 돼서 목극토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반해서 고름병은 목극토인데 토가 너무나 허증에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이 득세하게 된 그것이 바로 고름병의 핵심입니다. 자, 131조에 보면요. 여기서 보면 태음병의 제강이 뭐라 합니까? 소화기통의 장애, 소화기통 이상이 전반적으로 쭉 나있어요. 복마하면서 구토하면서 설사하면서 배가 복통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소화기통의 장애다 라는 것입니다. 태음병이라는 것은 결국 소화기통의 장애다 라는 얘기예요. 132조에 보면 계지탕 같습니다. 태음병에. 계지탕이 제가 뭐라 했죠? 표뿐만 아니라 립병도 사실은 처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초는 당연히 보호 비비하면서 복통을 완화시키고요. 게이지가 따뜻하게 해주고 작약이 아픈 것을 풀어주는데, 단단히 뭉치고 긴장된 것을 풀어주는데, 게이지와 작약이 따뜻하게 풀어주는 약인데, 이게 태음병이 안 들릴 리가 없잖아요. 뭔가 배가 차서, 찬 것이 뱃속에 들어와서, 또 거치다 뭐 차서, 찬 것을 해서 병이 있다 싶을 때 따뜻하게 부드럽게 풀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겉의 병이죠. 아주 속 깊은 곳에 찬 것은 게이지탕을 풀리지 않죠. 그때는 이중탕이나 심할 때는 사약탕 같은 처방을 써야겠죠. 그러나 그 찬 기운이 비교적 겉부분에 있다. 그러면서 겉에 찬 기운이 겉부분에 있으면서 이 리한병이 왔다. 립병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는 게이지탕이 아주 훌륭한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태음병의 주방이 게이지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143조에 오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면 된다. 라고 했고요. 134조에 오면 여기서 이제 태음병의 주방이 바로 게이지탕, 아까 처음에 했던 게이지탕, 그리고 한 번 더 나와서 134조에서는 복통이 심하다 싶으면 작약을 더 넣어요. 작약이 찬약입니다. 근데 찬약이라고 미하는 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미미하게 찬약인데, 약간 찬약인데, 찬약성을 왜 차게 배가 아픈데 찬약성을 가진 작약을 쓰냐? 작약에 비록 그 성미는 찬 성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은 찬 성미를 가지고 있지만, 긴장되고 뭉쳐지고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데, 풀어주는 데, 통증을 풀어주는 데는 그 찬 성미를 뛰어넘는 훨씬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한 갑작스러운 보통이 왔다 싶을 적에 게이지가 작약탕을 쓰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대실통일 때는 게이지가 대왕탕을 써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게이지가 작약 대왕탕입니다. 근데 왜 대왕을 씁니까? 차서 아픈데 배가? 대왕은요, 찬약성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왕은 아까 조이승이탕식으로 뚫어주는 힘이 있어요. 꽉 막혀서 울트해서 너무나 복통이 심하다, 꽉 막혀서 도저히 내려가지 않는다, 음식물이 내려가지가 않고, 통증이 너무나 심하다 했을 적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 매우 가장 강력한 활혈 거제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약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활혈 거제 중에서, 대왕은 활혈 거제로도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활혈 거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약이 바로 대왕이에요. 대왕의 성미, 찬 성미의 단점을 뛰어넘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게이지가 대왕탕을 쓰는 겁니다. 135조로 가면요. 소음병이 제가 발언합니다. 근데 소음병 여러분들 보세요. 삼양병도 제가 명확히 가리지 않는다 그랬죠. 처음 시간에 얘기했을 텐데.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이 명확하게 갈려지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딱딱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병이 합병이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거란 말이죠. 명확하게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삼음병은 태음병, 소음병, 고름병은 삼양병에 비해서 더욱더 섞여 있습니다. 더욱더 섞여 있어요. 그 구분이 더욱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임상에서 진단할 때 적절히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명확하게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과의 직감을 통해서 그것을 대략 짐작해서 우리가 여기 이 병이 이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서 우리가 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소음병이요. 여러분 보세요. 소음병의 제각을 보시면 증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음병 증세는요, 태음병과 같아요. 기본적인 증세는 나타나는 증세가 같습니다. 근데 뭐가 틀려요? 소음병의 제각이 뭐가 있습니까? 맥밑의 단육맥. 거의 사람이 죽어가는 상태예요. 맥이 너무나 약하면서 사람이 잠들려고만 해요. 마치 알프스 산맥에 조난된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죽어가듯이 사람의 원기가 떨어져 죽어가려는 그런 상황인 것이 바로 소음병의 제각입니다. 소음병의 핵심은요, 매우 위급한 상태예요. 증상은 태음병의 증상과 대동소이한데 그 사람의 원기, 그 사람의 몸 상태가 너무나 위급한 전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소음병의 제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35조. 136조에서 보면요. 136조에서 보면 토하려면 토하지를 못해요. 태음병일 때 토할 수가 있는데 소음병일 때는 너무 증세가 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세는 같은데 너무 내 원기가 기운이 없기 때문에 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번 번쩍이 떠요. 이제 이 증세가 아주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이를테면 진한 가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물극 필지 반응에서 한쪽 너무 지나치게 한쪽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 열증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어쨌든 상식적이지 않은 증세들이 나타나요. 아주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일반적인 증세가 아니라 제너럴한 증세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스페셜한 오히려 정반대의 그 반대의 증세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음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우리 병들 여러 가지 병들 보면 아주 위급한 이게 위증이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게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증세들이 나타나요. 바로 여기서 보면 이제 신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37조에 보면요. 여기서 이제 마왕세신 부자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마왕세신 부자 감초탕이 나와요. 아주 급한 때 쓰는 것이 마왕세신 부자탕이고요. 그보다는 조금 완만한 상황에 쓰는 것이 마왕 부자 감초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마왕 부자 감초탕도 센 약이에요. 당연히. 이거 어떨 때 쓰는 약입니까? 위급 상황에 쓰는 약이에요. 마왕세신 부자 뭐 세 가지 다 매우 강한 약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심장이 멎어가는 상황에서 아시죠? 왜 전기로 심장에 충격을 줘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식의 의도예요. 이 처방을 쓰는 이유가 극도로 떨어지는 상태,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오히려 발열 증세가 나타나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반발열을 했단 말이에요. 극도로 몸이 차가워져 있고 원기가 떨어져 있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오히려 열이 돋아요. 이거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마왕과 세신 부자 세 개 다 강력한 약으로서 그 사람의 양기를 일시에 북돋아오는 겁니다. 그런 처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쓰는 처방입니다. 많이 쓸 일이 없겠죠? 자, 139조에 보면요. 여기서 황량악유탕이랍니다. 신번 증세를 이제 가라앉히는 이것은 이제 위험한 위증이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당장 위증은 아니에요. 아주 위급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증세는 아닌데 이것은 이제 아주 극도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열이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체력이 떨어진 것은 이제 소음병의 그런 단계인데 이 흉부에 열이 올라서 지금 잠을 못 자는 번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황량악유탕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황량악유탕은요 대증요법입니다. 이게 분명히 찬 쪽의 약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황금, 작약, 악유, 계정이 보여주는 역할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황금, 찬약, 매우 찬 약이 군약이란 말이에요. 황련이 군약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본래 소음병의 치료약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죠. 이거 뭡니까? 대증요법입니다. 대증요법. 이걸 써서 이게 이제 소음병 자체가 워낙 체력이 떨어져 있으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증요법식으로 우선 잠을 재우고 번조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치를 들어갑니다. 다른 처방으로, 원래 처방으로. 이중탕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속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처방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황련하게 탄 다음에. 140조를 보면요. 부자탕이 나옵니다. 이름은 대단하죠. 부자탕. 굉장히 처방 같죠? 진무탕입니다. 진무탕에서 백출과 부자가 두 배로 늘고 생강이 빠지면서 오히려 인삼이 들어간 그러니까 진무탕이 물을 흩어준다라는 치료적 차원의 처방이라면 상대적으로 진무탕은 온보시키는
보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삼이 들어가서 보호하는, 생강이 빠지고 인삼이 들어간 보호해주는 그런 온보시키는 성격을 가진 처방이 바로 부자탕입니다. 부자탕, 그 상한 고방을 잘 쓰시는 분들은 부자탕을 또 잘 쓴다 그래요. 잘 쓰신다 그래요. 141조에 보면 여기서 통증, 근골계 통증에 부자탕을 쓸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42조에 143조에 가면요, 도화탕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적석수의 건강, 갱미로 이루어진 처방이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변농혈, 하림에서 변농혈을 쏟는 경우에 도화탕을 쓴다는데 이것은 이질입니다. 이질을 치료하는데 적석제가 분양이 돼서 틀어막는, 건강에 들어가서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갱미에 들어서 비위를 보여주면서 적석제가 주약이 돼서 틀어막는 약이에요. 이질을 일단 틀어막는 그런 처방입니다. 예, 도화탕은 이제 후대 여러 가지 처방으로 이제 변형돼서 환약식으로 해서 쓰이게 됩니다. 이질 설사를 다스린다 말이죠. 144조에 오면 오수유탕이 합니다. 오수유탕이 보면 이제 번조에 쓴다 그랬어요. 오수유탕은 번조, 두통 이런데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 번조 두통이 왜 생겨요? 간기가, 간에 울치한 것이 위로 상역해서 치밀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간기가 치밀어요? 뱃속이 너무 차고 약해서. 소음병, 고름병. 뱃속이 너무 차고 약하기 때문에, 즉 비위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 목욕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이 간울이 위로 치솟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수유가 어떤 약입니까?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상역하는 간기, 간울을 아래로 날려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오수유가 명약이 되는 겁니다. 그거 참 쓴 약이죠. 아주 따뜻하고 아주 쓴 약이에요. 그 따뜻한 것으로 뱃속을 따뜻하게 데펴주면서 본체를 시켜주면서 그 쓴 맛으로 위로 치솟은 상역한 간기, 간울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두통, 번조가 낫게 됩니다. 145조는요, 저부탕입니다. 이거 돼지 껍데기예요. 돼지 껍데기에다가 그 우려낸 물에다가 꿀과 쌀가루를 넣고 졸여서 만드는 아주 맛있는 약이죠. 이거 돼지 껍데기 어떤 작용이 있어요? 허혈을 끄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인통에 쓰는 처방인데요. 이게 다 표치 처방입니다. 표치 처방. 대증 치료의 의미에 가진 그런 처방이에요. 이 본체하는 처방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146조에 나오는 감초탕, 길경탕, 그리고 그 뒤에 바나 고주탕, 바나 상급탕 모두 대증 처방입니다. 소음병이 인통,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까 열이 위로 올랐다 그랬죠. 열이 위로 오르고 또 심번조가 생기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 열이 확증인 상태에서 오른 열이 이 열 때문에 인통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 인통이 너무 심해서 음식이 들어갈 수도 없고 목이 막혀, 이를테면 그 열로 인해서 또는 실제로 뭐 정말 식도가 좁아져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때 그걸 뚫어주고 완화시켜주는 대증 치료의 의미를 가진 그 처방들이 지금 나열했던 처방들입니다. 자, 백통탕 나오는데, 백통탕, 백통과 저담탕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약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사약탕에서 감초를 빼고 감초 대신에 여기서 총백이 들어가요. 총백, 건강부자 이렇게 들어가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사약탕보다 더 센 약이 아니야. 뭐 하리, 맹미 이렇게 나오고 고령, 무맥 이렇게 나오는데 더 센 약이 아니야.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약탕이 더 세다, 더 강하다, 더 위급한 상황에는 사약탕을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백통탕은요, 막혀있긴 한데 이것을 풀어주는, 감초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육탕이라는 사육탕의 주약인 감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해주는, 그리고 완화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더 위증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감초를 위증에, 위급한 증상의 대증 치료의 의미로 쓸 수 있는 게 감초예요. 그런데 총백은 그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순환시켜주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맥이 느껴지지가 않고 골증도 심하지만 백통탕의 단계는 사육탕처럼 고갈된 그런 상태보다도 좀 막혀져 있는, 상대적으로 좀 경증인 덜한 상태가 백통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151조에 오면요, 진무탕 나옵니다. 진무탕이 이제 잡병의 허한증, 리한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병에 두루 쓸 수 있는,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처방이 바로 진무탕이다. 왜냐하면 잡병이라는 것이 또 특히 리한증에 있어서 잡병이라는 것은 대개 물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수음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진무탕이 매우 효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152조에 보면요, 통맥사육탕 나옵니다. 통맥사육탕이 사육탕 계열의 처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방이에요. 그런데 통맥사육탕은 사육탕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건강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부자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부자가 조금 들어가는데 부자는 약간 됩니다. 약간. 사육탕에 비해서 통맥사육탕은 부자는 약간 늘리고 건강을 2배로 준 양이에요.
그래서 신속히 구급하는 용도에 있어서는 부자가 장점이 있죠. 그러나 생명이 좌우되는 정말 위급한, 정말 가장 극심하고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온보시키는 건강이 바로 이 통맥사혈탕의 가장 중요한 주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3조에 이제 사역산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겉으로는 마치 소음병 같은데 사실 소음병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사육산. 사육산이 뭐예요? 시오지제예요. 시오작약질감 자감초.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약한 대시오탕이다.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소양병으로 인해서 열월, 소양병에 열이 있는데 그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한증이 나타나는, 열골증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쓰는 주방이 사역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잘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골증처럼 보이고 겉으로 소음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소양병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문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한론에 말이죠. 이게 상한론의 조문을 보면요, 이렇게 의미 없이 또는 뭐 괜히 복잡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을 정리하고 편찬하는 분들은 다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그것을 터득하게끔 그걸 트레이닝 시키려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 상한론의 글과 편차에는 말이죠. 절영탕, 154페이지에 절영탕 나옵니다. 그래서 신번하리한 것이 꼭 소음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절영탕증이 열증이 아닙니다. 열과 물이 합쳐져 있는, 열과 물이 합쳐져 있는 그런 증이 절영탕증인데, 신번과 하리가 있으니까 꼭 소음병처럼 잘못 우리가 오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영탕 조문을 여기다 나온 겁니다. 155조는요, 대승이탕입니다. 대승이탕은 진짜 이거는 이 소음병의 대승이탕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도 아주 위급한 증상에 쓰는 것이죠. 이 겉으로 들어가는 열이 그것이 너무나 심해서 그걸 풀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 정말로 근데 소음병에 대승이탕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로 위급한 위기의 상황이고, 예,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어떤 일반 로컬 상황에서는 거의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죠. 157조에 사역탕 다시 또 나오고요. 159조에는요, 거름병이 납니다, 거름병. 근데 여러분들이 거름병 보시면요, 기가 위로 치밀어오면서 심중에 열이 있고, 가슴에 열이 있고, 배는 차가워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먹으면 다 토하고, 뭐 이렇게 납니다. 또, 하리를 하고. 여러분들, 이 증세, 상열, 하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거름병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거름병의 핵심이 뭡니까? 목극토란 말입니다. 토가 너무나 깨져 있기 때문에, 토가 너무나 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이 특세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요결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 이러한 증세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거름병은 리한병의 이제 난치적인 복잡해진 그런 상황에 이 거름병이 많습니다. 161조에 보면요, 여기서 이제 오매환 증세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오매환의 증세에서 냉미 걸자, 그러면서 몸 또 차요, 피부는 차면서. 그런데 겉으로 번조가 나타납니다. 번조. 이 번조가 뭐예요? 목이에요, 목. 헛증인 상태에서 목, 간목. 그것이 번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 오매화는 이것은 원래 오매화는 회충을, 그래서 이제 회충 증세를, 충 증세를 가라앉히는, 완화시키는 그런 용도의 처방이었는데, 이렇게 오매화는 여기 등장하게 된 이유가 회충이 있으면서 그 회충이 목을 타오르는 그 증세가 아주 설명하기 편하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지금은 회충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회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번조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몸이 차면서 번조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그 설명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회충이 목으로 타오르는, 막 이 목으로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번조를 얘기하면 다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매환의 증이 여기 거름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회충을 나타내는 경험방이었는데, 이 오매환이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거름병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 거름병 처방으로 흡수가 돼요. 자, 162조에 볼 것 같으면요, 여기서 백호탕인데요. 백호탕증인데, 이게 뭐 겉으로 할 때는 백호탕증이 속에 열이 있는데 겉으로는 골증, 찬 증세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이것이 백호탕증인데 거름병으로 오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또 이 거름병 조문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123조에 보면요. 오미안보다 당귀사육탕, 당귀사육과 오수유생갈탕 이것이 거름병의 주방이에요. 이것이 가장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 이건 참 중요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낼 책, 그걸 잠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당귀사육탕은 계치탕의 변방으로 거름병 처방 중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계치탕은 태양병의 주방이면서 동시에 태음병과 거름병의 주방입니다. 거름병의 주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계지와 작약 모두 서로 다른 각도에서 거름, 간목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고 또 둘이 합쳐지면 부드럽게 유관시키면서 보관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효과적인 유관 보관을 위해서 신감온한 당귀가 들어갑니다. 세신과 목통은 일종의 술안주로서 음양의 기가 이어지지 못하여 생길 골증을 다스리는데 그걸 풀어주는데 기여합니다. 오수유는 몸 안에 고질적인 냉기를 풀어주면서 동시에 위로 치밀어 오르는 간목을 아래로 내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거름병의 증세가 완만하다면 당귀사육탕보다 부드러운 금괴력의 당귀건중탕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육탕도 나오고요. 과채산 뭐 이런 처방들이 나오는데 또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들은 거의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아마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72조 보면 이제 오수유탕, 오수유탕은 우리가 간혹 한번 쓸 수가 있는 처방이어서 오수유탕 보면 건구하면서 헛구역질 나면서 또 두통이 있을 때 이 오수유탕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오수유탕의 증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오수유탕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발작적인 격심한 증상을 호소한 경우에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알아서는 오수유탕 써볼 수가 없습니다. 환자는 누구나 다 극심하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두통을 치료받으러 온 환자들은 다 극심하고 다 발작적인 증상을 호소합니다. 목극토, 거름병, 토가 허한 상태에서 목이 득세한, 간목이 왕성한 그 상황, 거름병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오수유탕을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머지 몇 가지 이제 처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그 상한론 강의를 통해서 다들 수고하셨고요. 참 아쉬운 점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상한론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실 수가 있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실 적에 제가 볼 때 좀 도움이 꽤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